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직접 사례를 통해서 덜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창식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요. 어떤 분야의 내용들을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마을세무사 상담 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문제가요.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주택 관련 얘기 또 상속 증여세 얘기가 가장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 이 가운데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인데요. A씨가 1세대 2주택 중과세로 인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고 한 채를 이제 판다는 거죠. 양도하는. 네. 팔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이제 일가구 다주택자는 이제 중과 규정이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네요. 네. 예. 이미 오래전부터 1세대 2주택, 다주택 중과 규정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네. 2007년 소득세 개정으로부터 중과세 규정이 시작됐고요. 네. 2009년에 어떤 그 좀 부당한 세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한시적으로 계속 세금을 유예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요 중과세 규정이 완전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2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중과세 적용받으지 않으시고 예. 일반 세율인 6에서 38%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세율을 내는군요. 과거에는 이제 중과 규정, 부동산이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오르고 그럴 때는 이제 중과 규정이 있었는데 중과 규정이 아예 없어졌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중과는 아니지만 이제 양도소득세니까 팔면서 거기서 차익이 내면 기본 요율의 소득세는 내야 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네.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신 그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파셨다. 그거를 3년 이내 파시면 그거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주택을 먼저 파시냐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산 주택을 팔면 괜찮다는 네, 거죠. 3년 이내에 파셔야 3년 이내에. 네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집을 샀는데 기존에 있던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집을 뭐 오늘 팔고 내일 새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예 기간을 3년까지 좀 충분히 두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산 집을 팔면 안 되고 네네. 먼저 산 집, 그렇죠? 네네. 그걸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가구 1주택 경우는 지금 원래는 뭐 차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 채를 팔게 되면 세금을 안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양도세 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됩니다. 네. 비과세 규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그 1주택의 그 실질 거래가액이라고 하죠. 네. 거래가액이 9억 원 이하가 되어야지만 그 비과세 적용을 받고요. 네. 9억 이상이 됐을 때는 9억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이상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요거를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1억 원에 샀는데 2억 원에 판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거니까 세금을 내는 게 맞잖아요. 네네. 뭐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혹은 이제 집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것도 이제 금액 기준이 있군요. 9억 원 이하까지만 네네. 해당되는 거고요. 네네. 예. 다음 사례도 주택 관련된 건데요. 다음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큰아들에게 주택을 구매해주고 싶어하는 B씨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증여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하는 것들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 결혼할 때 집을 사주거나 혹은 이제 뭐 전세 자금을 보태주거나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증여세 문제가 걸린다는 건데요. 증여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것인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사례 보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일단 증여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요. 네. 일단 자산이나 금전 등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막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이 되고요. 네. 무상으로 이전되는 게 증여세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신 게 직계 존속
비속에게 어떤 그 재산을 물려주는 거를 증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3자에게도 무상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성인에게는 5천만 원까지. 네.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특히 또 배우자들이 증여가 빈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네. 6억 원까지. 예. 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결혼을 했다. 뭐 사실 결혼하면서 직장 취업하기도 어려운데요. 결혼하자마자 집 사거나 뭐 전세금도 비싸기 때문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법률적으로는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증여를 해도 세금이 부과가 안 되는 거고요. 네네. 5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뭐 집을 구매하든 혹은 뭐 전세대금이든 생활비든 다 마찬가지죠. 네네. 증여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 5천만 원이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 그 증여가 발생을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 번이 아니라 이제 합산해서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집을 구매하고 이런 데서 5천만 원의 그 증여 공제 한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 뭐 좀 상향 조정하는 이런 법안도 추진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뭐 상속 증여세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자녀분들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증여의 주택자금을 이렇게 주택을 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유인들이 많을 텐데 이 5천만 원 한도에 걸려서 굉장히 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면을 좀 고려해서 자녀의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2억 5천, 그건 전세자금까지 해당됩니다. 2억 5천까지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 공제를 지금 입법화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결정이 되면 사실은 조금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낮은 측면이 있죠. 네네. 물론 뭐 자녀들에게 집을 사줄 수 없는 분들은 거부감도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법률이 이제 개정되는 걸 좀 봐야겠습니다. 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네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 사례 같은 경우에서 현재는 지금 증여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5천만 원 갖고 집을 사기는 어려워서 지금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부모가 돈을 좀 보태줬다, 증여를 해줬다. 그러면 세금을 어느 정도나 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요 사례에서는 지금 주택을 한 3억 정도의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에 담보를 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제1금융권 한 60% 나온다고 가정해서 한 1억 8천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요거는 확실한 어떤 그 증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 한 1억 2천 정도를 증여로 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일단 1억 2천에 5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 공제에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7천만 원이 지금 어떤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일단은 1억 원 이하는 10%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10%를 산정하면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속이나 증여세는요. 일단 무조건 신고만 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630 정도의 증여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 8천은 대출 받고 1억 2천만 부모가 이제 증여를 해줬다. 그 가운데 5천은 이제 기본이니까 기본 공제로 빠지고 7천인데 신고를 하면 이제 신고를 해줘서 고맙다, 잘했다 그래서 10%를 일단 빼주고 그러면 6,300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그게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6,300이면 10%요? 네, 6천에 10%면 한 630 정도. 630만 원. 네. 그러면 그 증여세의 그 세액 납부는 과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겠죠? 무조건 10%는 아닐 거고. 네네네. 일반적으로 1억 원 이하가 10%고요. 5억 원까지 20%. 5억 원에서 10억 원 30%, 10억 원에서 3억 원 40%, 30억 원 이상일 때 이제 50%를 굉장히 고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택 구입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많이 빈번히 일어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사례일 텐데 그러면 지금 혹은 뭐 결혼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럴 경우 앞서 말씀하신 2억 5천까지 그 공제 한도가 증액된다면 좋겠는데 조금 뭐 결혼을 늦출 수는 없고 그게 좀 언제쯤 되는가 조금 기다리면 좋겠는데 그건 투명하지요, 명확치는 않죠. 일반적으로 현재 주택자금에 대한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내년 초로 좀 밀어주시는 게 세금을 내지 않는 어떤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그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해주시면 이걸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 만일 요거에 대한 국세청에서 어떤 취득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면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 비용의 한 80%를 반드시 저희들이 증빙을 우리 소명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에 대한 이제 부동산 구입과세 증여였고요. 또 마지막 사례도 이제 이건 상속세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월 부친상을 당한 C씨의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상속재산 분할 미신고 중이고 상속 등기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세 관한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 관련해서 어떤 절차들을 해가 뭐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상속 재산이 발생했을 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상속인의 배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배우자든 어떤 직계 비속이든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배분율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협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등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신고 전에 상속 등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속 등기. 네. 그러니까 이제 유언에 의해서 내 그 유산은 큰아들에게 얼마 가고 이렇게 정해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하셨거나 네. 돌아가셨거나 그에 따른 그 상속 등기를 해야 그게 명확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머니하고 C씨를 포함해서 형제가 3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앞서 이제 상속 등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일단은 그 협의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뭐 유언에 따라거나 아니면 네. 협의에 따라서 뭐 어떤 자산은 뭐 큰아들이 다 넘긴다 아니면 배우자に넘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지 않으신 분들은 상속 포기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떤 법원에 그거를 허가가 들어가고요. 그게 나오고 나서 등기를 해야지만 상속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처리해야 될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망 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 진단을 했을 때 네. 그 날로부터의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은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4월이니까 네네. 그러네요. 네네네. 네. 그것도 이제 뭐 돌아가시는 것들이 뭐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돌아가시고 나서 정확히는 이제 그 날부터가 아니라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해서 말일부터지만 네. 대략 한 6개월 이내에 이런 가족 간의 협의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은 상속세도 앞서 이제 뭐 증여세처럼 세금을 내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만약 없으셨다 네. 하면 일반적으로 자녀만 있을 때는요. 네. 일괄적으로 5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배우자가 살아계셨을 때는 최소 토탈 10억 정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9억 원이라서 10억 원이 대장이기 때문에 네.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기본적인 재산 상속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금액은 10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뭐 금융자산, 현금 다 포함해서 네. 10억 원이고요. 네. 궁금한 게 이렇게 남은 유족들에게 있어서 협의가 잘 돼서 유산 부분이 되면 되는데 보면은 뭐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법에서 좀 정해놓은 원칙들이 있죠. 네네. 예. 그게 이제 법정 상속 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1.5, 네. 직계 비속은 1 이렇게 비율을 나눠가지고요. 그거는 어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 전에 상속인들이 미리 협의 분할을 해서 어떤 분이 더 가져가겠다,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안 가져간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이상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네네. 직계 비속이라면 아까 자녀들. 네. 그러니까 앞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자녀가 3명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 9억 원의 재산을 그 전체 중에서 1.5를 어머니, 나머지 3매 자녀들을 1대1대1의 비율로 나눈다는 거죠. 네. 예전에 보면 뭐 장남이 좀 더 권한이 있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좀 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이제는 법률적으로 그렇게는 동일하군요. 네,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네. 그 아들에게 좀 우선권이 있었는데요. 딸도 똑같이 이제 똑같은 일에 아들, 딸 구별 없군요. 권한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민법도 이제 그런 쪽에서 형평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많이 좀 변화가 있군요. 네. 예, 오늘 이제 이 세무 문제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실제로 이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여쭙는 부동산 양도세라든지요, 증여 그리고 상속에 관한 얘기들을 사례를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이창식 마을 세무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